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플래너스 148회차, 오늘은 그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정말 진짜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하는 그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정보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제가 원래는 이게 이제 특강 형태가 아니라 정보 프로파일링에 대한 어떤 기법과 사고법을 좀 배우시려면 좀 장시간 이게 이제 한 몇 회차, 한 4회차에서 6회차 정도 이제 계속 같이 이제 실습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거에 어찌 보면은 약간 맛배기 과정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정보를 접할 때도 단순하게, 뭘 어떻게 찾아야 될까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도 뭔가 생각과 뭐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정보를 찾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수님은 문서 작성 좀 요즘에 어떠세요? 좀 하세요? 뭐, 시장조사 같은 것도 많이 있으실 거고, 네. 보통 이제 뭐, 나의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도 아니면 또 이제 보통 보면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막연하게 불안하신 게 은퇴 후엔 난 뭘 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그랬을 때 그냥 막연하게 어떤 게 뜰까? 어떤 게 잘 될까? 어떤 게 대박일까?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시장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시장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조사. 우리가 이제 이 정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보에 대한 조사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찾고 그거를 바로바로 실행해서 이게 실행에 옮겨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해서 또 다시 이제 계속 다음번에 일을 진행했을 때 시행해 나갔을 때 그 전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적인 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정보 시장을 시장을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그냥 뭐 시장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현황 조사,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문제냐면 그냥 막연하게 조사하는 거. 보통 은퇴하신 분들 보통 보게 되면 은퇴하기 전에 또 약간 더 생각이 좀 앞선 분들은 보통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앞으로 뭘 해나가고 살아야 될지 좀 막연하니까, 그래서 막 인터넷이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좀 보는데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인터넷이나 또 책이나 또 강연이나 또 우리가 주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가 뭐가 있을까요? 책, 교육, 미디어, 인터넷, 또요? 정보들을 수많이 접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사회를 두고서 정보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도 무슨 시대다? 정보의 홍수 시대고, 그걸 더 지나쳐서 사람들이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게 맞겠구나, 저게 맞겠구나, 이 길로 가야겠다, 이게 맞으니까 이 길로 가야겠다가 아니라 이걸 믿을라 치면 또 여기서 찾아보면 또 여기에선 다른 얘기하고 또 저기에선 저 얘기하고 너무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뭔가 선택을 하기보다는 선택의 회피 증상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차라리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교육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 아예 그 시장을 직접 요즘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불확실한 만큼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기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시장을 모색하기도 하죠.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지고서 파는 시장, 혹은 그걸 이렇게 리드하는 시장,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 컨설턴트라고 하는 좋은 말로 또 칭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책이나 뭐 TV,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이제 많이들 찾는데, 사실
어떤 내 객관화된 주관화된 그 생각 없이 그냥 있는 정보를 보게 되면 그 자체를 보통 대중들은 보고 믿어버리기 일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건 뭐냐, 대부분의 미디어나 이런 뭐 책에서나 뭐 강연도 마찬가지, 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강의들을 보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의 진실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전달해 주기보다도 어느 하나 간에 의도가 섞여서 그 의도가 반영이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맹신해서 믿고,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말 이 작은 울타리 속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 사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그게 다인 거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정보를 접하기보다도 가설사고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설사고. 예. 무슨 사고죠? 가설사고? 우리가 이제 그 가설사고를 하이퍼시스 사고다라고도 똑같은 말로 얘기를 하는데, 가설사고. 그죠? 보통 그런 같은 얘기를 감을 던져본다. 혹은 비슷한 말로 뭐 이렇게 찔러본다? 감 본다. 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예 어떤 저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가설사고를 한다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전문가나 그 업계의 실무자들, 뭔가 이렇게 자기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이 기법을, 이 가설사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일의 효율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입사원들이나 정말 아예 어떤 그 조직사회에서 감이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좀 이 방법을 적용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전문가들, 관련자들, 실무자들이 활용했을 때 좋은 방법이고,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저는 이제 기획서나 제안서 쪽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약간 이제 그 회사에 몸담은 지 한 6개월 차 정도 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문서 작성하는데 저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팀장님은 저는 분명히 문서 작성을 하려면 시장 조사해야 되고, 시장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대략 두루두루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은 그냥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삽질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팀장님이 하는 짓이 약간 후루꾸 같다. 일을 그냥 대충 건너머 짚어서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릴까요? 둘 다 맞죠. 그런 관점이 좋은데, 왜냐면 신입사원 이렇게 얼마 안 된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 조사를 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팀장님은 보통 감으로, 그리고 예전에 했던 자기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로, 그리고 그 팀장님은 한 가지 그 신입사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팀장님일수록에 결국엔 의사결정을 하는 결제자와 친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정말 정보를 하나하나 찾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그 사람이 말한 그 가설에 대해서 정보를 검증해 보시면서 인터넷을 뒤지면서 그 사실 같은 거, 정보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하고, 기존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오류. 보통 우리가 신문도 하나의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죠. 신문은 요즘에는 참 너무나도 많아졌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신문들도 있겠고, 온라인 매체로 해서 뭐 요즘에는 무슨 딴지일보다 무슨 또 뭐 되게 막 이렇게 약간 풍자적인 내용을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미디어들도 있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냥 약간 왜곡 보도나 아니면 조작 보도 형태이기보다도, 의도된 보도이기보다도 현실을 뭐 이렇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미디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말 진실인 것 같다. 또 여기에서도 모르는 거죠.
정보가 뭔가 또 이렇게 각색되어졌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실일 수도 있겠고 되게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문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하단면에 이제 광고판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막 일상에 대한 어떤 정치 정보나 이런 그런 사례들보다는 아래 이제 광고판들을 많이 눈여겨서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요즘에는 창업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게 이제 뭐 프랜차이즈 혹은 프랜차이즈 쪽에서도 거의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게 뭐 성공 창업의 신화 뭐 여기에서는 뭐 450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일 매출을 얼마 갱신을 한다. 뭐 또 뭐 호식이 2마리 치킨 이런 데 아시죠? 네, 형님, 누나, 삼촌, 이모, 할머니까지 다 우리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대박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보통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성공에 대한 요인을 가장 먼저 꼽는 게 안정적인 거. 네, 그리고 뭔가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거. 이런 걸 찾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의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광고판 보게 되면 그래서 정말 가맹점을 열게 되면 돈을 버나요? 돈을 버는 건 누구죠? 보통 정말 치킨 브랜드에도 어마어마한 브랜드들이 있고 또 뭐 아시기도 하시겠지만 자기네들 브랜드들끼리도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워요. 권역별로 지역별로 여기 동에서 시키게 되면 이 동에서 시키는 게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전화를 하라고 이것도 이제 법규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 녹록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때때마다 프랜차이즈에서 간판 갈아야 된다, 뭐 가맹비를 내야 된다, 뭐 한다 하다 보면 이게 매출 구조가 딱 맞아지지도 않죠. 그러다 보면 사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끊고 배달도 자기 스스로 혼자 하고 사장님이 통닭도 자기가 튀기고 하다 보면 사실 정말 어찌 보면 이거는 정말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렇게 생존 수단으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음식 장사는 맛있으면 성공한다. 그럼 뭐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성공 요인이 뭘까요? 소문?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막 인터넷에 블로그에 막 뭐 입소문 전략, 뭐 여기는 정말 맛집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또 맛집이라고 자처하는 그 곳에서 의도적으로 배포하기도 하고 알바를 쓰기도 하고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세상이죠. 네, 근데 음식은 정말 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맛있는데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곳이라면 몰라서도 못 가겠지만 사람들이 근접하지 않은 곳이라 또 가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에 성공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죠? 스타벅스 하면은 하워드 실추라고 스타벅스의 성공 그 창시자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교보문고의 책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출판을 했는데 그 책에서도 나와 있어요. 스타벅스는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다.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사례로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성공 전략. 이거 또 우린 까먹어. 네. 결국에는 스타벅스도 이야기를 팔았고 문화를 팔았고 뭐 노블레스 마케팅을 했고 뭐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 책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한 가지의 노하우가 있죠.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지만 뭐냐?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의 한국 시장에 와가지고 이 자릿세 한마디로 장사의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은 몫이다. 목장사. 몫은 이퀄스 돈이,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조차 자리값을 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대지에 이 브랜드 그
스타벅스 커피숍을 깔고 만약에 여기서 수익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 쉐어로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늘 얘기를 합니다. 스타벅스가 빠진 자리에 부동산이 치고 들어와서 여기는 자리에 대한 상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크게 베팅한다고요. 왜냐하면 일단 자리가 좋으니까. 스타벅스가 빠져나간 자리. 예, 근데 요즘에 스타벅스도 사실 주춤하죠. 뭐 아직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요즘에 커피 브랜드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이제 가맹비조차도 굉장히 저렴하게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커피 시장도 어쩌면 포화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책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정보서 보면 앞으로 트렌드가 이게 뜬다. 또 여기서 보면은 저게 뜬다.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사람들이 이제 지끈지끈 머리가 아픕니다.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틀려? 누가 정말 답일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더 이상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또 읽는 책이 뭐냐면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지 않는 법. 이런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의지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헷갈리는 시대일수록 뭔가 자기에 대한 주관과 판단을 많이 세우지 않고 어떤 정보에 많이 휩쓸리는 거, 또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책들을 보더라도 보통 이제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책에서도 우리가 유행과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데 뭐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유행과도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책들은 1년 새로 나왔다가 1년 안에 사장되는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정말 트렌드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마케팅을 위해서 책을 많이 내기 때문에. 보통 정말 이게 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될까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한테 뭔가 지침서가 되고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책들보다도 약간 자기계발 책들은 이렇게 읽어봐도 뭔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결국에 열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래된 고서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외국 서적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요즘엔 마이클 샌델 교수의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런 책들보다 고전서를 보면서 책은 단순하게 정보를 접하기보다도 그 사람의 해완과 지혜를 접하는 게 가장 책을 읽는 방법의 훌륭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이런 게 뜬다더라. 앞으로는 지식근로자, 육체노동자의 사회가 아니라 지식근로자의 사회가 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그 부분에, 그 정보에 그냥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그 1960년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의 해안의 끝은 어딜까?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은 어떤 인사이트로, 이 사람의 배경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의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짜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고전서, 그리고 꾸준하게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사랑받는 거, 그러니까 많이 팔리진 않더라도 꾸준하게 읽히는 책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꾸준하게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거의 막 순식간에 사장되는 거죠. 1년 단위로. 초짜도 대박나는 전문식당도 지금 보면은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우리 홍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짬뽕 잘하는지 생기면서 뭐 하고 있지만 이 사람도 결국엔 이 책을 낸 이유는 브랜드 띄우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자기 프랜차이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더 많이 융성하고 결국엔 이제 자기 사업에 대한 규모와 캐파를 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책 속에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책은 그냥 그 사람의 견해야. 책에 정답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의 견해와 내 견해를 견주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한다라는 차원에서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쇼핑몰 산업이 뜬다면 뭘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고요? 쇼핑몰 산업이 2000년도에
막 호황을 이룬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이게 2000년도에 그 신문에서 나왔던 지표였는데 이 그래프를 본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인터넷에서 장사해야지. 쇼핑몰 사업을 해야겠구나. 이게 정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논리이자 이 지표를 보면 당연히 그 생각부터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대박인가 보다. 근데 한 가지 생각, 우리가 주관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을 더 할 수가 있겠죠. 이 시장이 이 지표를 나만 본 것이 아니다. 이 지표가 신문에 나거나 공개된 정보일수록에 나는 이 시장에 빠져들지 말아야겠다. 혹은 이 시장을 더 진화해서 이 시장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 혹은 예견되는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그나마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커지면 경쟁자가 많아지고 물론 이 시장을 본과 동시에 나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레드오션이고 가격이 정말 싸지 않으면 낄 데가 없겠고 그리고 결국에 이 지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된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겠지만 홍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핫플레이스에 집중을 한다라기보다 왜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됐을까? 그리고 여기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미어 터진다면 앞으로의 가능성의 시장은 어디가 있을까? 홍대에 제가 딱 봤을 때도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홍대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디라고? 화장품 가게. 네. 가장 돈을 버는 데는 저는 화장품 가게도 어찌 보면 기업에서 자기네들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겉보여주기 식의 그 스토어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거의 그냥 이런 거죠. 브레이크 때리고 부시고 또 만들고 장사가 잘 되는 업종에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기보다도 계속 물갈이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봐주는, 인테리어를 기획해주거나 직접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는 업장만이 이 홍대에서 살아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리는 분명히 좋을 수 있어요. 상권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정점을 찍은 시장이라는 느낌이 뭐냐면 월세, 그리고 권리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져 있다는 건 나만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 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조에 따라서 정책 기조나 아니면 뭐 어떤 문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 따라서 형성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좀 더 가능성의 시장을 본다. 이미 정점을 찍은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곳.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의 많은 유행과 추세가 이쪽으로 따라간다 해서 이 길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며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러면 앞으로는 뭐가 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신종 도구로서도 SNS라고 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김현수 님도 하시는 SNS 도구가 있나요? 여기서도 오히려 미디어 정보보다 훨씬 더 정보가 빠르게 생산되고 있고 오히려 미디어보다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자기가 알고 있는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옮겨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이유. 재미로 한다? 보통 대중은 그냥 휩쓸려서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딱딱 그 도구마다의 컨셉이 있대요.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여행을 좋은 데를 잘 다닌다. 요 컨셉이고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아세요? 인스타그램?
그게 이제 사진 이미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것저것 다 신변잡기적인 내용들을 다 올리지만 막 영상도 올리고 이미지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은 그 이미지만 최적화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잘 먹는다. 음식 이미지를 많이 올린다라고 해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 뭔지 아시죠? 카카오 스토리를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그죠? 맞는 것 같죠? 네.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나 어디 갔다 왔다? 내 애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아이 사진이 그렇게 많대요. 거의 카카오 스토리에 거의 8, 90%를 보면 사람들이 올릴 게 많이 없으니까 일상생활을 올리는데 내가 자랑할 만한 건 내 아이들 뿐이야. 네. 그리고 그 블로그를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전문가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고, 마지막으로 그 트위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박다? 그렇게 풍자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건데 내가 이렇게 병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예, 그게 이제 약간 풍자식으로 해가지고 한 미디어에 떴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어찌 보면 SNS 이 미디어 도구 같은 경우에도 뭐 나름대로는 의미를 부여해요. 난 소통을 위해서, 나는 인맥 관리를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인맥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괜히 내 신상 정보가 사람들한테 노출되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지게만 했다고, 피가 말린다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자주 접해요, 저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미디어 도구를 잘 이용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뭐 정치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은둔형 전략가, 은둔형 활동가.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처럼 그냥 자기의 일상에 대한 사생활을 노출한다라기보다 전략적으로 자기가 피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략적으로 노출한다. 예, 그런 사람들이 SNS를 어떻게 제대로 이용할지에 대한 것을 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정보라고 접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한다. 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우리 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의 정보를 바라봐야 하느냐, 무조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는 강사님 얘기 들으면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의심해 봐야겠어요.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세상인가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뭔가 의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도 언제나 어떤 팩트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조금 한 발자국 뒤로 서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믿기보다도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겠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조금 관점이 열린 사고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한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고로, 뭐 다양한 방향성으로, 다양한 해결점으로 관점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앙일보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한다, 뭐 한국경제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한다. 그 2008년도에 우리 한미 FTA가 한창 촛불 시위가 번지면서 그 시청 광장에 사람들이 막 촛불 시위하고 너나 나나 모여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시위를 했잖아요. 그 시위한 현장에서 그 다음날 기사거리가 난 게, 중앙일보에서는 정경찰을 시민이 진압해서 막 때려 부수는 사진을 보여줬죠. 그리고 한면에서는 뭐 한국경제나 국민일보 같은 데서는 정경이 시민을 과잉 진압하는 사진, 막 때리고 찌르고 막 때리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려요? 중앙일보에서는 정경찰의 시민이 막 때리고 부수는 사진을 보여주고, 한국경제에서는 그거와는 다르게 다른 시각견으로 오히려 막 정경차를 막 억지로 진압하는 게 아니라 정경이 오히려 시민을 과잉 진압하면서 때리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한창 논란이 많았던 게, 뭐 중앙일보에서
그죠? 중앙일보에서 뭐 어떤 식으로 해서 편파적인 기사를 내보낸다. 뭔가 의도가 짙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또 언론에 대한 언론 플레이들을 사실 정말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때문에서도 정말 TV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현장 상황에서는 미디어로, 그러니까 개인 미디어로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접하게 되고 이제는 미디어를 100%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책을 볼 때나 뉴스를 볼 때나 정보의 옥석을 좀 제대로 가릴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이런 인터넷이나 미디어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서 그냥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걸 받아들여서 뭔가 해석하기보다는 이런 정보들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거는 리소스, 이게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뭔가 목적이 있고 내가 뭔가 하려는 생각과 가설이 있다면 그거를 검증해 보거나 아니면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명분 자료로 정보를 캐낸다, 찾아낸다. 내가 어디에 휩쓸리기보다도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서 활용하는 입장으로 쓰시게 되시면 또 정보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좀 달라지시게 되실 거예요. 선생님, 요즘 댓글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댓글도 그 댓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나마, 그러니까 댓글을 보더라도 되게 다양한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쪽 댓글을 보면서 막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글들을 보고 또 이제 판단하실 필요도 있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모든 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면서 고정관념이나 자기만의 어떤 편견이나 그리고 한 회사, 한 조직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 조직에 물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보스, 그 사장님의 어떤 색이 나한테 입혀지기도 하다 보니까 색이 이렇게 전이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색이 이렇게 전이가 돼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강의를 하려고 해도 색깔이 묻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뀔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정말 그렇게 맞춰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냐면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오랜만에 먼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둘 다 되게 신나 있었는데 아이와 이야기를 하던 아버지가 아주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네, 아들은 아주 심한 중상을 입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고 아들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은 의사 선생님께 어서 수술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근데 의사는 아주 단호하게 내 아들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이 의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내 아들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아버지?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여행을 떠나갔는데 아버지는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근데 아들만 살아가지고 지금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의사가 갑자기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의사는 누굴까요? 배다른 자식의 아버지? 혹은 의사의 아버지. 아버지? 의사의 아버지. 의사의 아버지? 환자를 놔두고 다친 환자의 의사의 그 아버지.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말씀드릴 건 사람들은 또 여기서 편견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의사는 무조건 보통 대부분 딱 머릿속에서 딱 떠올리기를 남자다. 내 아들입니다. 누구일 수도 있어요. 엄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일단 배제를 해준 채로 그냥 그쪽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보를 바라볼 때도 일단은 이걸 배제한 채로 이것만 보는 거야.
예,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편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환경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냐면, 학위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또, 나이. 네가 뭘 안다 그래.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학연, 지연 이런 거 많이 보죠. 또 신분.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색안경에 눈을 끼워주는 거. 지역적, 그죠? 되게 심하죠. 저도 이제 강의 가다 보면, 선생님 어디 지역 사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죠? 너 전라도인디? 우리 안다고, 우리 친구 한다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조직만의 울타리 안에서의 색깔, 아까 제가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정말 가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그냥 막연하게 정보를 조사한다. 이것저것 찔러보고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본다. 뭐라도 우리 보통 뭐 시장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러니까 인터넷 뒤져보거나 아니면 경쟁사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소비자들의 어떤 그 리서치 데이터 조사 같은 거 찾아보거나 혹은 뭐 우리가 기존의 매출이 이랬으니까 앞으로 뭐 지금 전년도 매출보다 이번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만 위주로 많이 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설 사고를 하더라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 비전? 비슷하고 거의 흡사하긴 한데, 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조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시장 조사한다? 그러면 시장부터 조사를 해요. 네, 가설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의식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게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마케팅 강의를 할 때도 물어봐요. 마케팅을 왜 하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99.9% 얘기하는 게 돈 벌려고. 그래요. 그게 어쩔 수 없어. 왜? 사장님이 뭘 좋아하세요? 사장님은 돈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예요. 지금 현 세대에서 마케팅을 할 때 돈 쫓아가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금방 시장이 접힌다고. 사장 된다고. 왜요? 소비자들이 그런 의도 정확히 모를 것 같아요. 순식간에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일편적으로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냉혹한 현실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일수록에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우리가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지속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추구한다라기보다도 정말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어떤 방법,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는 게 맞고, 그러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뭘 잘하냐고. 우리의 강점의 최고가 뭐냐고. 당신네들의 회사의 결국엔 비전 혹은 당신네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고. 이런 게 없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상태로 마구잡이로 어찌 보면 직원들한테 시장 조사 해봐. 뭐 해봐. 조사 좀 해봐. 라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계속 겉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네. 하는 거가. 근데 저는 마케팅 그 강의를 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냥 마케팅에 대한 어떤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스킬들이 있을까? 이거를 알아봤자 쓰잘데기가 없는 게 우리 회사의 강점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모르는 데가 태반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마케팅 전에 시행을 해야 될 게 우리 회사가 뾰족하게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 그거 없이 그냥 이것 뭐 감성 마케팅, 감동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단발적인 일일 테고 순간에는 효과가 날 수 있겠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보조사부터 하기보다도 정보 분석부터 하기보다도 전략 도출 이게 아니라 목적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정보는 보통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다. 정보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정보의 비대칭 사회는 아니에요. 시대는 아니죠.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문제인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을 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너무 헷갈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학력자들이 더 선택을 잘하고 더 그 선견 지명이 좋을까요? 왜요? 대표적인 예로? 저 같은 경우 대학원 저기 뭐 졸업했지만 네. 그냥 마케팅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해요. 오히려 요즘에는 그냥 지르는 게 답이라고. 요즘에는 그냥 순간 선택으로 해서 빨리빨리 치고 들어가서 계속 보완하는 게 낫지 계속 분석하고 3C 조사를 하고 SWT 수학 분석을 통해서 Five Force 전략을 잡고 이런 것들이 시간의 타이밍까지 잃어버린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로 돈 버는 사람들 아니고서야는 사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업을 하거나 추진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옥새가 된다라는 거죠.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답이 안 나온다. 삽질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보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so what,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가설사고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제가 정보 프로파일링. 원래는 프로파일링 기법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많이 쓰였죠?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우리 CSI 보면은 과학수사대에서 보면은 프로파일링 하라. 정보가 아니라 범죄 수사 기법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기법인데 제가 왜 범죄에서 쓰이는 이런 수사 기법을 정보라고 해서 이제 앞에다 붙여놓고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이제 범죄를 분석하는 사람들,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찾길래? CSI 수사대 이런 거 좋아하세요? 길 반장님, 길선 반장님. 네. 그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냥 뭔가 여기 범죄가 일어난 현장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그 범죄의 현장을 다 찾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하나의 단서 있잖아요. 그 단서들이 뭔지 아세요? 뭐 혈흔, 권총의 지문, 뭐 아니면 총기, 무기, DNA 이런 것들을 보고 되게 다양한 그 가설을 가지고서 추론을 하죠. 네. 그러면서 뭔가 그것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정말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섬세하게 조사해가면서 이 사람 왜 죽었을까 이렇게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학수사에 대해서 쓰이는 기법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찾을 때도 필요하게 써야 된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절약하고 또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냐? 예, 범죄 사건의 단서들을 분석해서 추론한다. 그래서 수사의 방향을 설정한다. 예, 그래서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 범위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그죠? 사실 왜 이렇게 조사를 하냐면 다 조사해 볼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요즘 사회들은 뭔가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정보를 이렇게 분석함과 동시에 세상은 또 변해 있고 또 변해 있고 오늘 내용이 또 변해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다 분석할 수가 없다 보니 그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뭔가 이렇게 단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선택을 돕기 위해, 기회를 포착하고 만들기 위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스피드하게 지금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의사결정을 빠르게 돕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쓰이는 게 이제 가설사고, 하이퍼시스 사고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인들은 보통 생각을 할 때 하나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프로파일러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뭐부터 조사해야 될지 일단 가설을 던져보고 그거부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일반 사람들은 총망라적인 사고를 하고 프로파일러들은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서 그거서부터 던져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이렇게 시장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하나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어떤 감각적으로 이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사장님은 분명히 소비자한테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사장님만의 어떤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을까에 대한 감을 찾아보고 한번 추론을 해보면서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때려 맞추기. 직관적인 사고. 때려 맞추기라고 하기보다는 직관적인 사고.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때려 맞춘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사이비 같고 뭔가 대충 하는 것 같고. 근데 어찌 보면은 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충 생각하고 빨리 시행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빨라요. 그래서 빨리빨리 보완해내고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내죠. 그래서 추진력이 강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보가 많아지면 의사결정이 지연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텐데 리서치 회사에서 대부분의 하는 일, 리서치 회사 하면 우리나라의 시장 정보 조사, 시장 데이터 혹은 고객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시장 조사 같은 거, 이 제품에 대한 현황 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서베이 기관이기도 하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믹스앤베이 이게 세계적인 리서치 회사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국 리서치 갤럽 이제 이런 브랜드 회사들이 있죠. 걔네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박근혜 지지율 만드는 거?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한국 리서치 갤럽에서 2014년도 SNS 현황에 대한 조사 데이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신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보통은 어떤 명분을 찾을 때도 그런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걔네들 브랜드 자체가 공신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걔네들 대부분이 하는 일들이 직접적인 어떤 데이터나 정말 나가가지고 시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보다도 전화로 하기도 하고 인터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그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 현황 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그 데이터 수치를 어떤 거에 맞게 맞춰서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살짝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전화 조사를 하게 되면 보수적인 성향이 나올 거고 인터넷 조사를 하게 되면 되게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분분할 건데 너가 어떤 의도로 이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길 바라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사 결과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는데 왜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만족도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되게 애매해요. 정말 불만의 의견을 내고 싶으면 리커트 척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아주 불만족하게 되면 사람들은 선택할 여지가 어떻게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좀 불만의 의견을 적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예 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 이렇게 잡으면 또 내용은 달라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정말 별로다라고 하는 보통을 누른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내가 그 데이터 자료를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리서치 이 자체를 그냥 거의 이제 믿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대부분은 이 리서치 조사들은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이 많을 거다. 기업에서 리서치 조사를 의뢰하는 이유는 뭔가를 하기 위한 명분 자료로. 그래서 대부분 통계 자료들을 봤을 때도 그냥 있는 그 자체를 보기보다 어디에서 이 서베이 조사가 되었고 왜 되었고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며 뭐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게 되면 또 다른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네. 뭐 가설 사고의 필요성은 이런 뭐 빠르게 그리고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증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보다는 가설을 던져서 그거를 가장 빨리 검증해 볼 수 있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타임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정보 분석을 위한 정보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 그 범죄 수사학의 그 표창원 씨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딱 범죄 프로파일링이라는 책을 냈어요. 저도 그걸 좀 재밌게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 사람이 이 사람 살해를 했어. 이 사람 얼굴 딱 보면 살인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이코패스들은 살인자 같은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온순하게. 예를 들어서 누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추격자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약간 실화 인물인데 이렇게 나왔던 누구예요? 뒤에서 보면 하정우는 캐릭터고요. 거기서 나왔던 대역이고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뭐 얼굴도 되게 인상도 좋아요. 근데 그 범죄 그 전문 프로파일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잠시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질 않고 하나의 도구로 본대요. 예전에 그런 사이코패스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질문지에서 장례식장에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다음번에 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까? 사이코패스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좋아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대요. 일반인들과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냥 또다시 뭐 그 필요한 장례식장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프로파일러가 얘기하는 게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냐? 범인과 같은 눈으로 봐야지만 범인의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그 사람이 왜 죽였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 피해 현장에 나타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길태라고 아시죠? 여기 보면은 이 사람. 김길태. 여중생 살인사건. 그 물통에다가 이렇게 탱크통에다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성폭행해서 살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김길태라고 해서 이름에서도 뭐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줬다. 그러니까 그 보호소에서 아이가 입양돼 가지고 한 부모한테 이제 입양이 된 건데 이제 버려진 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서 멀리 벗어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망가야지. 거기 그대로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 범죄 현장에서 멀리 이렇게 떨어진 장소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봤대요. 근데 계속 단서가 나오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김길태 같은 사람이 CCTV에 포착이 된 거죠. 근데 그 CCTV에 포착된 김길태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추론을 했죠. 저기 분명히 전화를 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대에 전화했던 모든 그 지역, 그 근방에 있는 지역권에 있는 데이터를 다 조사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질 않았어요. 김길태랑 통화했던 내역이나 이런 것들 다 조사해봤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연됐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그 전화 통화를 했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론을 했던 게 좀 빗나갔던 게 이 김길태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사이코패스들은 보통 습성이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전화를 가지고 있어도 전화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전화 어떻게 이렇게 행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통화를 누군가와 했을 것이다라고 그냥 추론해버린 거죠. 김길태는 인터넷도 잘 안 본대요. 그리고 주변 아는 사람도 없고 한 11년 이상을 그 전에 그 범죄로 인해서 복역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주변만 알지 그 이후 주변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인 눈으로 이 김길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전화통화를 했을 것이고 누구랑 같이 이제 조인을 하거나 뭔가 알리바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파보게 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죄 프로파일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시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봐야 범죄의 현장이 보이고 그 전반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뭔가 정보 프로파일링을 하려면 가장 먼저는 내가 이 정보를 왜 조사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정보를 조사를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문서를 작성했을 때도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경과 그 사람에 대한 목적,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조사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혹시 보셨었나요, 이거? 잠시만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스피커를 좀 꺼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지하철에 보면은 스크린도어 광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최초에 기획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지하철을 최초에 기획했던 사람. 지하철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근데 최초에 기획했던 사람은 철도청 관계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철도청 관계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간판쟁이. 5개 광고 회사 대표. 왜요? 그 사람은 일단 이거를 안전펜스의 입장으로 본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광고판 하나를 만들면 정말 수익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근데 여기다가 광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요? 지하철 공사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제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해야 그 포커스가 먹힐까요? 철도청은 목적 자체가 안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데 이 제안자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여기다가 광고판 하나 세워주게 되면 거기서 수익이 나게 되면 5대5로 수익 분배를 해줄 테니까 나랑 거래를 하자. 내가 이거 무료로 설치를 해줄게 라고 하더라도 먹혀요, 안 먹혀요? 예. 왜 안 먹혀요? 목적 자체가 서로 다르니까. 네. 그래서 뭔가 정보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내 입장에서 정보를 조사하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안 먹혀요? 그 사람의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보를 찾는 게 좋으냐?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알아야지만 내가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정보를 만들어야지만 그 상대방한테 먹힐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건데 그냥 내 생각 위주로 하게 된다면 안 먹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고 돈 많이 벌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건 있어요. 지금도 현재 광고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잘 나가는 홍대 같은 경우에도 한 구간마다 제가 알기로는 2주 단위로 5,600만 원 정도의 그 광고료가 나가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거를 계속 운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하철마다는 다 스크린도어가 깔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철도청에서 워낙에 이제 수익에 대한 창출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네. 그리고 철도청에서 이제 그만해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철도청에서 이 권한, 운영에 대한 권한을 대행을 해서 매년 대행사를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익이 나게 되면 철도청에서 수익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국민한테 어떻게 이제 환원하거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일단 기획 그 생각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목적을 맞춘다. 맞춰야지만 그게 이제 실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아까 그 범죄자의 시각으로 그렇게 봐야지만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입장이기보다도 다양한 입장에 한번 비유를 해보거나 대조를 해보는 거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혹은 내가 아니라 우리 사장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우리 상사의 입장에서, 우리 경쟁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어떤 생각과 관점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성 있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딱 이게 맞다, 내 생각이 맞다가 아니라 그들의 다양성을 한번 인정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보 프로파일링, 우리가 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단서를 찾을 때 뭐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문, 발자국,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었던 범죄 도구들. 초파리? 이건 무슨 말일까요? 벌레로 범인을 잡을 수 있다? 시체가 썩으면 네. 파리가 그죠? 그렇게 알 수 있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시체가 얼마만큼 오래 여기에 보존되었는지를 그 시간대를 알려면 곤충들이나 벌레들을 통해서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뭐가 된다고요? 파리 땡, 구더기, 네, 그리고 초파리 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초파리나 그리고 이제 뭐 무슨 파리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식되면서 마르면서 껍질이 남았을 때는 맨 마지막에 뭐 쇳덩굴이라든지 장수하늘소라든지 이런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곤충들이 남는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시체가 얼마만큼 부패가 됐고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고 하죠. 혈흔, 머리카락, 네, 그리고 피가 어떤 방향으로 튀었냐, 어디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그 책을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CSI 수사대 같은 걸 보더라도 그 길반장이 어떤 식으로 범인을 생각하고 추론하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이것저것 찔러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감을 가지고서 왜 그 감이 생겼냐면 예전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지 않겠어? 던져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실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장님이 제가 이제 문서를 계속 이렇게 사장님한테 보고서를 올렸는데 문서가 왜 이래? 다시 써와. 그리고 또 뭐가 문제지 하면서 다시 써왔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다시 써와. 네, 정말 열심히 써왔는데 그냥 자꾸 빽 다시 써와 이런 얘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쓰는 사람 그도 했지 사장님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요? 또 미움털 박혀서. 네, 또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딴에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 내가 문서를 원래 못 쓰나 보다. 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혹은 정말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신경 써야 될까? 학원을 다녀야 될까? 뭐 자기 내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어떤 문서적인 측면이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이 뭔가 신기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찍어내거나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측면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문서를 작성할 때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문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뭐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 원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죠. 근데 사장님이랑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친해. 안 친하고 혹은 숨어 다니거나 두려워하는 존재죠, 보통.
그게 정말 어떤 회사를 보면 사장님이랑 거의 친구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혹은 작은 회사. 뭐 사장님이랑 거기서 막 이렇게 편한 얘기하고 이런 그 조직 구조가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 말하기도 쉽지 않고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뭐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요? 물어보면 더 우리 여기가 학원이냐 학습소냐 하면서 더 힘들어, 더 싫어하고 바쁜 사람 잡고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명한 방법이 그 사람의 주변 정보나 아니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본다라기보다도 열린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보를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문서를 잘 쓸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보고서 작성 능력, 뭐 글쓰기 능력, 뭐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기보다 관계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탁월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방법을 파악하고 찾아볼 때 만약에 이렇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사장님의 이 원하는 방향이나 목적을 정확히 캐치할 수 없었을 때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기보다도 직접 알 수 없더라도 주변 정보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그러니까 원하는 그 사장님이 정말 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 사장님이랑 친한 사람에 대한 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겉듣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추론해 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겉에 드러나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도, 숨겨져 있는 히든 정보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 어떤 식으로 알아야 되냐?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이제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그걸 모른다면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을 때 고객 그리고 기대사항 어떤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하나의 체크리스트처럼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경쟁사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그 눈으로 바라보는지 잣대로 보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사람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 뭔가 미팅을 하거나 인터뷰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이 되게 피곤해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미팅이라기보다는 보통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도 이게 이제 경쟁 입찰의 상황이라면 한 10번째 PT를 한다. 첫 번째 PT를 한다. PT에 대한 순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순서에 따라서도 내가 어떤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은 서로 달라요. 처음에 언제나 얘기를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을 때는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처음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하게 되면 했던 얘기 그 전 PT를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죠. 그랬을 때에는 결론부만 핵심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방법이죠. 그리고 선례 자료. 사장님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그리고 목적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면 그 전에 뭐 사장님이 조금 좋게 판단하셨던 자료라든지 성과가 있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론해 보실 수도 있고 혹은 그 고객이나 혹은 그 당사자 혹은 이제 사장님에 대한 주변 어떤 정보라든지 내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주변의 어떤 이권 정보라든지 그 사람의 배경, 현황에 대해서 두루 확인을 하게 되면 또 혹은 인터넷에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뭐 그 사람의 지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캐치해서 지금 정확한 그 사람의 배경이나 현황 같은 것들을 알면서 이분이 이런 현황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제안을 하거나 뭔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먹힐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가설을 세워서 바로바로 추론해 보실 수 있는 검증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술 생각나.
술자석에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술자리는 유하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인데, 보통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먹고 죽자로 해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술자리 영업이기보다 골프 영업이라든지 레저, 그러니까 같이 이제 취미 생활을 맞춰가면서 좀 얘기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영업 형태를 원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찌 보면은 내가 뭔가 클라이언트 혹은 뭐 그 상대방의 어떤 정보를 좀 알아내기 위해서는 뭐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사회 계층으로 들어가도 좋고 그 사람의 소사이어티를 봐도 좋고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모임 같은 것들을 자주 찾고 어떤 취미 생활이 있으면 누구와 어울리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알다 보면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더라도 주변 정보를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대한 구조화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검증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통해서 또다시 가설을 하고 이게 돌고 도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기법일까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봤어요. 이게 이제 미래학자들이 쓰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규명하거나 가설을 세운다라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맞기는 한데 얘는 보통 미래에 대한 가능성,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도구인데 우리 그 도구 아실 거예요.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 도구. 어떨 때 많이 쓰여요? 네. 마인드 매핑은 그냥 하나의 어떤 소재에서 막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그냥 뿌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지를 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비슷하기는 한데 얘는 조금 패턴이 있는 게 얘는 미래학자들이 좀 쓰는 퓨처스 휠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도구예요. 어떤 그 방향성으로 쓰이냐면 스팁스라고 해서 사회적인 측면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측면, 이컬러지, 뭐 환경적인 측면, 이코노미, 경제적인 측면, 뭐 폴리틱 해서 뭐 법적, 제도적인 측면 해가지고 5가지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나중에 퓨처스윌 실습을 하거나 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회적인 측면으로 앞으로 현황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관점으로 미래학자들이 풀기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실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뭐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게 시대의 화두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뭔가 트렌디적으로도 계속 양산되고 확산될 추세죠.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어떻게 될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나가다 보면 이미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예견을 해보고 생각을 해봄으로써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사고를 계속 카테고리를 뽑아내면서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계속 뭔가 생각을 전이함으로써 아직 진행되지 분명히 않은 것 같은데 어린이 전용 서비스, 뭐 소아과, 어린이 전용 뭐가 있어요, 요즘에. 키즈 카페도 있을 거고, 소아과 말고, 치과도 있을 거고, 이미 있는 거에서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면 뭐가 있을 건데, 이건 있나? 없나? 미디어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 현황에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나아가가지고 막 우주선에 뭘 이렇게 건설해서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생겨날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죠. 이 연습도 많이 하게 되면 단순하게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카테고리를 넓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넓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뭐가 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퓨처스 휠이라는 기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 프로파일링 강의할 때 이 실습을 되게 주요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정말 가능성이 많구나를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네. 나머지들은 이제 시장 조사, 시장 분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의 좀 가능성이나 시장 조사에 대한 어떤 출처
그러니까 조금 명확한 출처는 아니지만 좀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거나 전반적인 그 추세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정보 출처가 있다면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혹시 트렌드, 그 네이버 트렌드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가 트렌드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트렌드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그냥 키워드, 앞으로 뭐가 뜰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 트렌드 키워드가 있으면 키워드를 치고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제가 뭐를 쳤냐면 페이스북을 쳤는데 2009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기서 피크를 쳤고 점점 올라가다가 지금은 내려가는 하향세고 이렇게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 트렌드다 이 관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흐름과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왜 갑자기 팍 튀었으며 여기서는 이거 누르게 되면 신문 기사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이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때 왜 갑자기 팍 튀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건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흐름을 보신다라는 입장에서도 모니터링 한다라는 관점이 중요하고 단순하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흐름을 계속 관망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이버로 트렌드의 흐름을 봐라. 두 번째로는 마켓캐스트라고 해서 제가 조금 자주 보는 개인 블로그 같은 느낌인데요. 개인 미디어 블로그, 팟캐스트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꾸준하게 소셜 미디어, 소셜 마케팅 이런 어떤 사례에 대해서 자기가 블로깅을 해요. 그러니까 콜렉션을 한다고요. 수집을 하고 그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이 수집을 하다 보니까 주변부에서 이제 강의 요청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강의를 했던 교재에 대해서 여기다 띄워놓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은 아무래도 SNS 쪽에 그 미디어 마케팅 쪽에 전문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견해를 좀 보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보면 강사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좀 앞선 정보를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더 빠른 정보들을 캐치를 많이 해요. 많이 찾겠죠. 그래서 그런 슬라이드 자료 같은 걸 보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가속화가 될 거고 더 부상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미리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PDF로 받아서 보시게 되시면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크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 세터라고 하는 사람들을 관찰한다.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기회와 전망을 볼 때 가장 많이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트렌드 세터들이에요. 트렌드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 현상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트렌드 이노베이터, 트렌드 세터, 그리고 그 전기 수용자, 후기 수용자, 그리고 이렇게 대중 수용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어요. 있는데, 이노베이터를 보기보다는 이미 발화된 시점에서 세터들, 그걸 빠르게 옮기는 사람들, 빠르게 먼저 접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또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스타들 중에. 트렌드 세터. 그러니까 패셔니스타, 아니면은 이슈 메이커, 이런 사람들 있죠.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패션계에서 보자면은 이효리가 있겠고, 또 약간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회수 씨 같은 사람도 있고 혹은 노홍철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전 세계적인 약간 이슈메이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뭘 입고 나오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파장이 일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빅토리아 베컴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페리스 힐튼 이런 사람들도 하나의 이슈 메이커가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될 거고 이런 게 뜰 것이다.
이게 사회적으로 꼭 제가 연예인 스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회적 정치가인들, 뭐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에빈 토플러 같은 사람들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이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용으로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의 견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10년 동안 이 앞에 타이틀, 이 사진을 안 바꾼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블로거인데, 해외에 있는 정말 다양한 어떤 SNS, 브랜딩, 뭐 소셜, 무슨 마케팅에 대한 모든 사례들을 여기다가 다 블로깅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해외에 대한 참신한 마케팅 사례라든지 이슈에 대한 사례를 찾을 때 이 블로거에 그 블로그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편하게 정리해 놓은 게 동영상 위주로 정리를 해놨고 자기가 해석을 다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SNS를 가장 빠르게 접한 곳이 우리나라이기보다도 해외잖아요. 스마트폰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3, 4년 전에 들어왔겠지만 해외는 이미 보급이 되어 있다. 우리보다 훨씬 한 3, 4년 앞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케팅하는 사례라든지 그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보편화된 어떤 앱 정보라든지 수단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하면서 아,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우리나라들도 물론 앱 기술이나 그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기술력이 더 좋아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외에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또 미리 공부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블로그 이름이 뭐예요? 그 스투시 마케팅이라고 해서요. 스투시 이름 좀 독특해요. 스투시 마케팅. 스투시의 마케팅 뭐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스투시 마케팅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이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그 컨셉 이름이 스투시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블로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 뭐 기업에서나 뭐 어떤 중소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마케팅에 대한 뭐 전문 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수집만 해놨을 뿐인데 이런 집단지성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모아놓는 활동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가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불확실성의 시대, 정보가 많은 시대일수록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한마디로 큐레이션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큐레이션 해가지고 내가 뭔가 전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그거 역시도 전문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가치 있게 봐준단 말입니다. 블로그에다가 그런 작업을 해놓으면 이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전문가다. 왜냐하면 떠도는 정보들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정리해 준 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뉴스 같은 것들도 뉴스 클리핑, 뉴스 큐레이션 이런 앱들이 되게 많이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못 보니까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로만 쭉 정리가 되라고. 네,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트렌드 세터를 관찰해라. 신문을 보시더라도 그냥 우리 막 스포츠조선 이런 것들은 정말 연예 기사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적인 기사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정보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아니라 그냥 퍼져 있는 정보들이 많을 텐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조금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좀 빠른 이슈나 트렌드를 그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봤을 때는 전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창업 사례, 소창업 사례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 기술에 대해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와 추이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매 일자별로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문에서 그 트렌드만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기사가 뜬다면 얘네들은 뭐 불과 며칠 안에 이렇게 되지 않겠어? 스스로 추론도 해보면서 그 다음 지나갔을 때 신문을 보게 돼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론해보는 가설을 던져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자신문의 내용을 통해서 신기술을 리딩하다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보통을 찾을 때 신문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검색하기보다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뉴스통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이제 웹사이트 버전이기보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조금 볼 수 있게끔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앱을 받게 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근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건의에 해당되는 모든 그 기사 글들을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뭔가 최적화해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키워드에 따른 이슈나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기사화 되는지도 쭉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찾는 어떤 검색어나 키워드 중심으로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뉴스통이라고 하는 앱과 웹사이트 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치화하는 작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의 큰 트렌드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규명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지금 여기 보면은 kind.or.kr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원하는 기사 자료들을 한꺼번에 아까 뉴스통처럼 찾아주는 데인데, 아까 거기는 그냥 클리핑만 해주는 수준이라면 여기는 몇 건의 기사가 어떻게 떴는지에 대해서 그 수치화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요즘에 숫자가 굉장히 많으면 이게 정말 기사화가 많이 됐구나. 그리고 꾸준하게 연도별로 꾸준한 기사화 숫자가 있다면 얘는 분명히 트렌드가 맞구나. 이런 식으로 좀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통 기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건의 기사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쭉 그 수치화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출처만 이렇게 꾸준하게 눈여겨보시더라도 내가 세상 돌아가는 흐름, 그리고 그냥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 가설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아까 제가 퓨처스 휠이라고 하는 도구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더 파생이 될 건지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가설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정말 그게 일어나면 이게 맞았어. 근데 그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될 수도 있어. 내가 이거 정말 했어. 했을 때 타이밍도 맞았어?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성공을 하시는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만 했어? 됐어? 됐는데? 됐어? 나 저거 생각했었는데 이러고 끝나요. 정말 기회는요, 생각했을 때 추진하는 사람의 몫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그걸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나의 선택이고, 나의 어찌 보면은 과감한 도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 정보를 이제는 아시겠죠? 단순하게 보시기보다도 이 현황을 보실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자체로만 보고 뭔가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나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뭐 안 좋은 시선으로, 혹은 편협한 시선으로, 혹은 뭐가 이렇게 의도성이 짙겠다, 뭔가 숨기고 있다,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 이런 눈이 아니라 객관적인 눈으로 보시면서 뭔가 한쪽에 쏠리지 마시고,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사고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고 많이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이 정보를 찾는 목적과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조사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머리에 쌓아만 두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하면 그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하다 보면 두렵고, 자기가 남들보다 뭔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공포증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책 한 권을 읽더라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정확하게 읽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게도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 가설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시면서도 정보를 보시면서 나의 가설을 때려보시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지하철 가시면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나는 서 있어. 얘가 언제 내릴 것인가. 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덮었어. 아, 내리지 않을까? 한 두 정거장 후에 내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 사람을 꾸준하게 관찰하고 호기심을 갖고 바라봐야지만 생길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산다라기보다도 많은 생각과 많은 기회를 얻으시려면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에도 호기심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